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오후 12시 투더 골드문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연말연시 잘 보내셨을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들과 함께 성투기를 함께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시장 이슈 짚어주시고 시장 대응 전략 잡아주실 두 분의 전문가님들 모셔보겠습니다. 먼저 코인서부님 어서 오세요. 아,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또 이제 새해 또 첫 방송을 또 이제 같이 하게 돼서 조금 이제 부담감도 좀 되고 기대도 좀 되는데 아마 어제 밤부터였죠. 어제 밤부터 이제 시장이 몇몇 이제 알트코인들이 엄청난 상승을 좀 보여주면서 오늘 아침까지 좀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뭐 산타 랠리보다는 뭐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순환매가 좀 진행이 되는 그런 시장이 올 것 같으니 이 방송을 통해서 저희가 끝까지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방송 잘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2022년 첫 방송으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한수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코인한수 전문가입니다. 일단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주말 동안 이 몇몇 코인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많은 랠리를 달리고 있는데 너무 달리는 코인들만 달린다고 지금 내 코인들은 왜 안 가나 이런 생각 가지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리시면 그 코인들도 곧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코인 이슈 흑과 백, 먼저 악재부터 살펴볼 텐데요. 코인서부님, 오늘의 악재 어떤 걸까요? 예전에 좀 나왔던 건데 말을 조금 번복을 해가지고 그게 좀 악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방송을 처음부터 이제 하면서 그런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이 코인 시장에 대한 이 악재는 그렇게 막 직접적인 악재는 없고 뭐 여태까지 좀 경제적인 악재가 있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설명해 드렸었는데 오늘은 이 바이낸스와 관련돼 있는 악재가 좀 있어서 가지고 나왔는데 뭐 크게 적용되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캐나다에서 바이낸스에 대해서 뭐 라이센스를 전혀 뭐 이제 뭐 발급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허가한 적도 없고 그다음에 뭐 그룹 어떤 지사도 뭐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뭐 계속적으로 영업을 진행을 할 때는 뭐 이제 뭐 페널티를 뭐 주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바이낸스가 이제 12월 말에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제 바이낸스가 뭐 캐나다에서 뭐 이제 받았다. 그러니까 허가를 받았다. 그러니까 영업하는 허가를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리고 나서 30일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31일에 또 바이낸스 측에서 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 우리 서비스 안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에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 뭐 우리는 영업 활동을 계속 할 거니 뭐 계좌를 없애거나 뭐 이러고 자금 회수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막 말을 막 번복하고 막 하다 보니까 캐나다 이 금융위 측에서는 이거 우리는 이 바이낸스 측에 뭐 어떠한 뭐 라이센스도 지급한 적이 없어서 뭐 금융 상품에 대한 부분들, 파생 상품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영업 활동할 수가 없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바이낸스 측에서 소통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바이낸스가 한국 지사를 철수를 해버렸죠 예전에.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각 나라에서도 몇몇 나라에서는 이 지분을 철수하는 흐름들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파생 상품들에 대한 너무나도 위험한 움직임들 그런 것들. 근데 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는 하지만 뭐 돈을 잃었을 때에는 거의 뭐 영원으로 그냥 한 방에 없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너무나도 위험한 거래다. 이런 그 흐름들이 나와주면서 판단이 나와주면서 이 거래에 대한 부분들, 이 거래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라이센스를 내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근데 이제 캐나다에서도 그런 흐름이 나와주다 보니까 투자자들 자체도 혼돈이 오는 겁니다. 뭐 라이센스 취득한다네? 오케이, 그럼 계좌 개설해. 근데 갑자기 서비스를 안 한다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돈 넣었던 거 다시 빼야 되나? 근데 그 다음 날에 그런 일 없으니까 뭐 계속 거래해도 된다. 계좌 안 없애도 된다. 이런 말을 했다가 또 갑자기 금융위에서 또 그런 말을 해버리니까 지금 이 수급적인 부분 자체가 굉장히 꼬여버린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뭔가 이제 거래소에 이제 돈을 넣어놨어요. 그런데 뭐 한다 안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섣불리 그걸 매매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매매를 한다 하더라도
이 갑자기 안 한다라고 했을 때 철수한다고 했을 때 이 자금 회수를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난 가격 하락이 나올 것이고 그럼 손실을 보고 빼야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금을 그냥 계좌에서 회수를 해버린다던가 아니면 계좌에 자금을 그대로 넣어놓고 가만히 관망을 하고 있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와주다 보니까 이 수급이 안 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이런 부분들은 당분간 좀 지속이 될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글로벌 최대 거래소인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바이낸스에서의 이 캐나다 수급이 조금 좀 줄어든다고 한다면 당분간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도 메이저 코인의 상승보다는 이 알트코인의 상승이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또 돌아가면서 올라갈 것이니까 여러분들 지금 시장 뭐 불장이다라고 해서 막 매매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관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뭐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워낙 가장 큰 거래소 중에 하나다 보니까 이 부분 체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이렇게 말을 번복하다 보면 투자자분들께 좀 혼란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주의 주셨습니다. 코인한수님 오늘의 악재 어떤 걸까요? 네. 오늘은 저는 일단 메타버스 관련 내용을 가져왔는데요. 일단 주제 자체는 일단 메타버스 평가가 가장이 됐다라고 적었지만 그냥 메타버스의 현실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 메타버스에 대한 기대가 지나치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요즘 어디 가나 웬만한 뉴스나 다 메타버스를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들의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이 메타버스보다는 조금 더 아직 현실에 더 초점을 가지고 더 원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현재 사용되는 메타버스 개념이 너무 기초적이고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단순히 이 마케팅용 나 메타버스 해 라는 그런 마케팅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또 그런 우려도 있고요. 자, 일단 디지털 아바타를 이용해서 이 세계에서 활동을 하는 것을 보고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도 조금 과장된 내용이 있죠. 또한 이 메타버스는 이용자가 주도적으로 꾸준히 소통하는 세계인데 지금은 단편적으로 아직은 단발성으로 소통이 되고 있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문제가 이제 사용자 연령의 문제도 되죠. 자, 사용자 대부분이 10대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한계점으로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대표적인 이 메타버스 서비스인 로블록스, 처음에 이 로블록스가 상장이 됐을 때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자, 이 로블록스의 이용자의 60%에서 70%가 10대라고 합니다. 자, 이 메타버스 관련 기술도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아직 그 빠른 발전을 좀 못 따라가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예전엔 저는 이제 VR 정도로만 좀 간단히 사용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더 많은 리얼리티가 생겼죠.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접속할 수 있을 정도로 뭐 기술은 발전했지만 이거 3차원 구현이 가능한 저희 XR이라고 하죠. XR. 이 XR이 뭐냐면 가상현실인 VR 그리고 증강현실인 AR 그리고 혼합현실인 MR 등의 모든 기술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이런 XR이 나왔지만 아직 저희는 XR을 직접적으로 뭐 접해보거나 그런 시도를 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기기가 대중화되지 못했고 2차원적으로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PC와 스마트폰으로는 아직 현실과 이 가상을 좀 더 매끄럽게 이어주기엔 좀 부족함이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VR 헤드셋 같은 경우도 저도 예전에 사용을 했는데 조금 어지러움을 느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VR이 사람들이 사용하기에는 조금 진입 장벽이 조금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이 접근성이 좋다고 하는 이 페이스북이죠. 메타에서도 VR을 만들었는데 뭐 좋다고 하는데 실제로 사용 빈도수는 또 낮다고 하니까요. 그런 것도 문제가 되겠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메타버스가 기존 게임이나 이 채팅에 견주어서 뭐 더 나은 상호작용이나 뭐 몰입감을 제공하는 수준은 아직 아니라고 합니다. 그 사용성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가 되겠고요. 또 이 메타버스가 완성형이 되려면 이 가상과 현실을 좀 이렇게 접목을 가능하는 기술을 좀 발달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아직 좀 미흡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 메타의 창업자인 이 마크 저커버그죠. 어떤 회사도 메타버스를 스스로 구축할 수 없다. 그리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참여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지 좀 확인해 볼 필요도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이 메타버스라는 세계는 어느 한 기업과 몇몇의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기업들과 많은 사람들이 이 생태계를 참여를 해서 미지의 대륙이죠. 미지의 대륙을 개척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는 아직 시작이다. 현재 많은 가격이 상승을 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메타버스는 아직 시작이다.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 코인 이슈 흑과백에서 메타버스의 현 주소가 어디쯤 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상반된 의견들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부정적인 입장을 본다면 이 메타버스 자체가 지금 좀 거품이 낀 시장이 아니냐 이런 입장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처음 나온 시점부터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얘기들을 잠식시키려면 무엇보다도 이 기술력 자체가 전반적으로 좀 올라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호재에서 잠시 뒤에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의 호재, 코인사부님의 호재 한번 살펴볼게요. 네, 뭐 제가 항상 이 호재거리는 NFT로 좀 이제 가져오는데 오늘도 역시 NFT입니다. 자, 근데 이 NFT가 이제 제가 계속 좋다, 뭐 성장성이 좋다, 뭐 성장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기업에서 그런 흐름을 보여주는 기업이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좀 이제 큰 기업에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라운드엑스죠. 이 그 카카오에서 만들었던 자회사 이 그라운드엑스, 그 다음에 뭐 클레이튼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그라운드엑스에서 이 클레이튼을 크러스트로 완전 이제 병합을 합니다. 이 크러스트는 싱가포르에 있는 블록체인 회사죠. 카카오에서도 이 블록체인 사업을 싱가포르로 다 넘겨서 거기서 진행을 했었고 그라운드엑스가 이 클레이튼을 또 그쪽으로 넘겨서 아예 이 블록체인 사업을 아니 그냥 이 싱가포르에 완전 맡겨버리고 뭘 하느냐 바로 이 NFT 사업에 뛰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이 코인을 뭐 어떻게 뭐 여기다 하고 뭐 저기다 하고 막 이런 사업을 분산하는 게 아니라 이쪽을 그냥 어차피 같은 사업부를 이제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쪽을 한쪽을 그냥 다 몰아버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으로 NFT 사업에 뛰어들겠다라고 했는데 이 NFT 사업이 지금 어떤 주소, 그러니까 현 주소가 어느 정도 왔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지금 현재 NFT라고 한다면 전 세계 게임 회사 갈라게임즈를 좀 들 수가 있는데 갈라게임즈는 지금 현재 엄청난 시총을 갖고 있는 뭐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임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갈라게임즈로 다 지금 다 흡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무슨 게임을 만들어서 그다음 그 IP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명한 IP겠죠. IP를 만들어서 뭐 게임을 상용화를 하고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NFT 쪽으로 좀 가고 싶어. 그런데 내가 이런 기술력이 없기 때문에 갈라게임즈에다가 위탁을 맡겨버리는 겁니다. 우리 게임도 NFT에 좀 써주세요라고 하면서 지금 현재 엄청나게 흡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아직 게임이 서비스가 되진 않았어요. 게임 서비스가 되려면 한 2년 정도 남은 게임이 있는데 그 게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캐릭터가 어제 시점으로 60억에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게임 캐릭터인데 쓸 수도 없어요. 2년 뒤에 쓸 수 있는데 이 게임 캐릭터 하나가 전 세계 딱 3개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한 명이 당첨이 돼서 그 사람이 400만 원으로 60억을 벌었습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NFT 시장에 대한 엄청난 기대감. 그리고 이 캐릭터를 하나 또 그냥 뭐 60억이 아니겠죠. 이 캐릭터 하나가 하루에 1,000만 원어치의 코인을 채굴을 합니다. 그 갈라게임즈 코인을. 그러니까 지금 게임이 그냥 게임만이 아니에요. 이 NFT 사업이 얼마나 성장성이 있고 우리가 얼마나 또 관심을 갖고 있고 돈이 얼마나 이게 막 쏠려 있는가를 따져본다고 했을 때 이 지금 그라운드엑스에서 코인 사업부를 그냥 저쪽으로 보내버리고 그냥 아예 그냥 이 NFT 사업으로 뛰어든다라고 했을 때에는 엄청난 호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그냥 일반 중소기업도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기업에서 이런 쪽으로 뛰어든다고 한다면 아마 이 기업을 시초로 해서 후발주자 따라오는 기업들까지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시장뿐만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NFT는 엄청난 큰 규모의 시장을 보유하고 있고 그런 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매매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NFT 시장에서 매매를 하고 있는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부분들도 캐릭터가 뭐 60억에 팔리고 뭐 이런 것들도 뭐 정말 운이 좋아서 또는 정말 극소수의 사람들이 했는데 그 좀 이슈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쪽 NFT 시장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방송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NFT 시장에서는 알트코인들밖에 없어요. 뭐 비트코인이 NFT 가겠습니까? 다른 코인들을 만들어서 NFT를 진행한다. 그런다고 했을 때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이 코인을 만들고 나서 NFT로 가는 거와 NFT 시장의 사업 모델이 있는 상태에서 코인을 만드는 건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사업 모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모델이 있는 상태에서 NFT 시장으로 간다면 그거는 전자와는 전혀 다른 양상이 나오는 아주 큰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NFT 시장 아마 올해는 이 코인 시장의 이 상승을 주도하는 시장은 이 NFT 시장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라운드 X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의 블록체인 개발사인데요. 최근에 또 이 싱가포르에 설립된 별도 법인 크러스트로 핵심 사업을 모두 이관한 상태입니다. 이 이슈로 인해서 어떤 코인이 좀 수혜를 볼 수 있을까를 한번 살펴본다면 저는 보라 코인을 좀 생각하고 싶은데요. 실제로 이 가상자산 발행업계 한 관계자도 일단 카카오 게임즈가 디지털 자산 시장을 키우겠다 이런 전략을 세우고 있지만 앞으로 국내 시장에서는 좀 불확실성한 이 규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좀 속도 조절에 들어가면서 앞으로 또 해외 같은 경우에는 보라를 앞세워서 사업을 키워나가겠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코인 한수님의 이슈도 한번 짚어볼게요. 네. 일단은 뭐 악재에서 뭐 메타버스 관련해서 아직 현실을 조금 바라봤다면 이제 메타버스의 미래를 바라볼 차례가 아닌가라고 해서 소재를 들고 왔습니다. 일단 이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1992년도에 생긴 거 아시나요? 이 미국 소설가 닐 스티븐슨의 이 소설에 나오는데 스노크래시라는 소설에 나오는 용어인데요. 이 현실에서는 이제 피자를 배달을 하고 이 메타버스 안에서는 뭐 전사로 표현이 된다고 합니다. 뭐 픽션이 이제 사실로 가고 있죠. 이 메타버스가 30년이 지나서야 이제 부각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했는데 최근에 보니까 기술이 엄청나게 빠르게 발전을 하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뭐 한 1, 2년 전만 해도 이렇게 뭐 5G가 나올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못 했었는데 최근에는 뭐 초고속 이동 통신망, 인프라가 구축이 되고 그리고 초고속, 초연결, 뭐 초지연 등의 이 5G 등이 발달이 되면서 가능해진 것이죠. 여기에 이제 더해서 뭐 코로나에 뭐 고마워해야 되는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이 코로나가 한몫을 하면서 이 비대면 추세도 이제 한몫을 하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이 네이버, 카카오 등 이 기술 기업들의 이 메타버스 분야 유력 기업에 대한 이제 전략적 투자가 이제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뭐 투자와 인수, 뭐 협업 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전 세계 경제, 사회, 문화 등 뭐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이제 메타버스 관련해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제 핵심 키워드가 돼버렸죠. 물론 오늘 저도 열심히 그 주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는 이 통신사 3사도 각자 이 메타버스 플랫폼을 출시를 하고 있고 출시를 통해서 각 통신사마다 각기 다른 장점을 표현을 하면서 새로운 이 유입을 이끌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죠. 이 메타버스 열풍은 이 MZ 세대라고 하죠. MZ 세대가 주도를 이루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이 디지털 네이티브가 좀 없는 어릴 때부터 이 지금 MZ 세대들은 어릴 때부터 뭐 태블릿, 뭐 휴대폰, 스마트폰, 컴퓨터 등등, 뭐 유튜브 등등 이런 매스컴을 많이 접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전자적인 부분을 많이 접하기 때문에 디지털 네이티브가 좀 상대적으로 덜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거부감이 없는 세대들이 주를 이루는데 이 MZ는 이제 부캐라고 할 수 있죠. 최근에 이 저희 유느님이라고 부르는데 이 유재석님이 그 놀면 뭐하니에서 부캐 신드롬을 일으키면서 한때 좀 이렇게 큰 이슈를 낳았었는데 이 MZ 세대들도 현실에서 못하는 걸 이 부캐를 만들어서 대리만족. 메타버스 세계관에서 자신이 부캐를 만들어가지고 현실에서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을 탐욕을 해결할 수 있는
곳이라고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메타버스에서는 이제 사람들의 무의식이 반영이 된 뭐 시선이나 행동까지도 데이터가 된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이 4차 산업혁명의 디지털 경제 시대 원료라고 불리는 데이터가 넘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저기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 쌓이고 있고 성장을 하고 있어. 앞으로는 이 데이터를 축적해 나가야 하는데 빅테크 기업들은 데이터 금맥이라고 하죠. 메타버스의 이 데이터 러시를 통해서 나 금캐러 가야 해 라고 하고 점점 많은 기업들이 발을 담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이 메타버스 시장 규모를 2030년도에 1,800조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는 뭐 역시 메타버스인 것 같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참여함으로써 안정화를 이루고 그리고 개척을 통해 나간다면 어느새 저희도 거리낌 없이 이 메타버스를 하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세계관에 참여해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을까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코인한수님께서 메타버스의 기원부터 요즘 핫한 이유 그리고 전망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코인 이슈 흑과 백 이슈 짚어봤고요. 저희는 잠시 뒤에 코인콕으로 돌아오겠습니다.